나가세요. 어머니를 초대한 적 없어요. 아들의 생일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직접 차린 식탁에 앉으려 하자 아들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곳은 내 집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 모든 손님을 충격에 빠뜨릴 행동을 했다.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듯한 순간을 아는가? 귀로 들어온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뇌가 믿기를 거부하며 몇 초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 말이다. 3월 23일 토요일 밤 내가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그곳에 서 있었다. 15년 동안 사용해온 토마토 소스와 기름때로 얼룩진 꽃무늬 앞치마였다. 내 손은 떨렸고 손에는 42년 전 결혼 선물로 받아 소중히 간직해온 백자 접시가 들려 있었다. 오븐에서 갓 구운 갈비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져 있었다. 천장에는 금색 풍선이 떠다녔다. 30명의 사람들이 연민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 진우, 내가 품에 안아 키우고 열이 펄펄 끓던 밤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간호하고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바로 그 아이. 그 아이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마치 내가 내 집의 침입자라도 되는 양,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양,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이 자리는 예약되어 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실을 가득 메운 침묵을 갈랐다. 내 며느리 유라는 그의 곁에서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전쟁에서 이긴 자의 미소였다. 나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내 식당의 식탁. 진우가 8살 때 12개월 할부로 샀던 그 견고한 원목 식탁이었다. 자수가 놓인 식탁보는 내 것이었고 접시도 내 것이었으며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노수저 세트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 샹들리에조차 내 것이었지만 그 식탁에 내 자리는 없었다. 가슴이 옥죄어왔다. 단순한 굴욕감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무언가였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 재봉틀을 돌리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매일 아침 아껴 모은 동전 한 입.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삼켜야 했던 나의 모든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 그보다 못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장 기막힌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내가 울면서 패배감과 굴욕감에 젖어 자리를 뜰 것이라 예상하던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고개 숙이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던 25살의 박미숙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고개 들어. 여기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줘.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접시를 옆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침착하게 앞치마를 벗어 늘 하던 대로 4번 접었다. 67년의 세월의 무게가 등 뒤에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각도 느껴졌다. 오늘 밤이 그들이 예상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나가기 전 나는 멈춰 서서 몸을 돌려 그 방에 있는 모든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진우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유라의 가족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몇 달간 그들의 귓가에 맴돌 6단어만을 내뱉었다. 파티 즐기세요. 마음껏 즐겨요. 그리고 나는 나왔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누구도, 심지어 내 아들도, 그가 아내라 부르는 그 여자도 몰랐던 사실은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복수, 정의, 그리고 너무 멀리 가버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한다면 장담컨대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이 닫힌 후에 일어난 일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내가 직접 3번이나 니스치를 한 나무 난간에 한 손을 짚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은 15개였다.
나는 그 수를 외우고 있었다. 그 15개의 계단은 웃고, 내가 산 와인을 마시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실과 나를 분리했다. 아래층에서는 벌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파티를 다시 주도하는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건배할까요? 진우 씨, 이리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순진해 보이고 싶을 때 사용하던 그 방식대로 달콤하고 거의 아이 같았다. 나는 집에서 유일하게 아직 온전히 내 것인 공간,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마침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남편 동진 씨와 28년간 함께 잠들었고, 지난 12년간은 혼자 잠들었던 그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드라마에 나오는 극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파란색 블라우스 깃을 적셨다. 아들의 생일에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날 아침 정성껏 고른 블라우스였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나는 옷장 거울을 보았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머리를 낮게 틀어 올리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며 일에 지쳐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진 한 여인이 보였다. 보이지 않는 여자, 자기 집에서 유령이 되어버린 여자였다. 그때 내 시선이 오래된 자개장에 꽂혔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내가 절대 열지 않던 맨 아래 서랍이었다. 나는 여전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나 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파란색 비닐 파일이 있었다. 그것을 꺼내자 안에 든 서류들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파일을 열었. 집문서, 은행 이체 확인증, 빚바랜 영수증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내가 이 집에 투자한 모든 돈. 당시 3억 8천만 원. 큰 돈이었다. 동진 씨 사고 보상금의 전부와 23년간 재봉사로 일하며 모은 내 저축이었다. 모든 영수증, 모든 증빙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문서 마지막 장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진우, 지분 50% 소유자. 나는 사랑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아들의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진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언젠가 그가 내가 그를 돌봐준 것처럼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서명, 12년 전, 아직 해피엔딩을 믿었던 시절에 내 서명 위로 손가락을 쓸었다. 아래층에서는 파티 소음이 커졌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누군가 잔을 깨뜨리자 모두가 합창하듯 하고 외쳤다. 유라가 날카롭게 웃었고 바로 그 순간 낡은 서류들을 주위에 펼쳐놓고 내가 참여할 수 없는 파티의 소음이 내 피난처를 침범하는 것을 들으며 내 방 바닥에 앉아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아직 분노는 아니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무언가, 바로 명료함이었다. 나는 지난 3년간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점점 더 큰 모욕을 삼키며 그 여자가 내 집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게 내버려 두었다. 아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나를 그저 참아줘야 하는 귀찮은 늙은이로 대하게 허락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나는 노인들을 위해 버튼이 큰 구식 휴대폰을 들고 내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했다. 동진 씨의 유산 상속을 처리해준 김도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토요일 밤 8시 40분이었지만 그는 오랜 고객의 전화는 받았다. 여보세요, 박미숙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변호사님,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나 스스로도 놀랐다. 긴급하게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제 집문서에 관한 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으로 약속을 잡았다. 전화를 끊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내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럼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른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더 낮고 거의 부끄러워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거기서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고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다. 바닥에서 일어나 블라우스를 정돈하고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3번 심호흡을 한 후에야 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목요일에 다려준 파란색 셔츠를 입고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있었다. 후회가 아니었다. 불편함이었다. 마치 그런 상태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그의 완벽한 파티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내려오시겠어요? 이제 케이크 자를 거예요. 그는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의 눈, 어릴 적 나를 존경심으로 바라보던 그 갈색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 괜찮다. 저녁은 이미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점심 이후로 위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유라 씨가 이미 사과했어요. 사과했다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나한테는 안 했는데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게 아시잖아요. 파티 때문에 긴장해서 그랬어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벽을 방해했다는 거니?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도 부인하지 않았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진우야, 내 파티로 돌아가렴. 난 괜찮아. 사실 아주 좋아. 그리고 나는 천천히 통제력을 잃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더 빨라졌고 거의 안도하는 듯 했다. 나는 침대로 돌아갔지만 눕지는 않았다. 자개장에 닫힌 서랍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슬픔도 체념도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힘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자의 힘, 숨겨둔 패를 가진 자의 힘. 마침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자의 힘이었다. 파티는 거의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모든 웃음소리, 모든 음악, 모든 건배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 조용히 앉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오늘 밤은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월요일은 축복처럼 찾아왔다. 집은 조용했다. 진우는 일찍 출근했고 유라는 늘 그렇듯 늦잠을 잤다. 나는 검은색 바지와 크림색 블라우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입는 갈색 재킷을 입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묶고 편안한 단화를 신었다. 거울을 보니 그 순간 내가 되어야 할 박미숙이 보였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였다. 김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 낡은 3층짜리 건물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시끄러웠다. 나는 8시 15분에 도착했다. 그는 진한 커피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는 않았다. 어떤 고통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법이다. 하지만 충분히 말했다. 그는 노란색 메모지에 메모를 하며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 씨 이름을 집문서에 올리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대신 유언장을 작성하시라고 권했었습니다. 기억하냐고? 물론 기억했다. 하지만 12년 전 그때 나는 아직 슬픔에 잠겨 있었다. 동진 씨가 죽은 지 겨우 3달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혼자였고 두려웠으며 이제 막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30살 아들이 있었다. 그에게 견고하고 구체적인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적어도 그 아이는 살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야겠습니다. 이걸 되돌릴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고
돋보기 안경을 썼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집은 여사님 돈으로 구입하셨습니다. 모든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진우 씨를 공동 소유자로 포함시킨 것은 금전적 기여 없이 여사님의 호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울 텐데 정말로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의 외침, 유라의 표정, 내 식탁에서 쫓겨나는 느낌을 떠올렸다. 변호사님, 그 관계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한 돈 한 푼, 희생 하나하나까지요. 확실한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내 남편, 내 동반자, 19살의 성당 무도회에서 만난 동진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건설 현장 인부였고 나는 초보 재봉사였다. 우리는 22살에 결혼해 침대가 부엌 화구에 거의 닿는 25제곱미터짜리 단칸방에서 살았다. 3년 후 진우가 태어났고 제왕절개 수술이 복잡해져 5일간 입원해야 했다. 동진 씨는 그달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2배로 일했다. 우리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는 코바늘 담요에 쌓인 그 분홍색 꾸러미를 안고 감격에 겨워 울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다. 동진 씨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했고 나는 눈이 아플 때까지 재봉틀을 돌렸다. 나는 동네에서 소문나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이 바지단을 가장 잘 줄이고 바느질이 가장 꼼꼼하다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나는 5만원짜리, 1만원짜리 지폐를 하나하나 모아 찬장에 숨겨둔 과자 깡통에 넣었다. 진우가 8살 때 우리는 첫 집을 장만했다. 구로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이었다. 집문서에 서명하던 동진 씨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기억난다. 미수가, 우리 아들은 살 곳이 생겼어. 우리가 겪었던 고생은 겪지 않을 거야. 세월이 흘렀다. 진우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다. 사립공대에 부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지만 부부는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5년간 매 학기 400만 원씩을 내야 했다. 동진 씨는 야간 근무를 자청했고 나는 밤 10시,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아들에게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그 부담을 짊어지길 원치 않았다. 그저 공부하고 젊음을 즐기고 미래를 건설하기를 바랐다. 그러다 사고가 일어났다. 2013년 8월 화요일이었다. 동진 씨는 송도에 있는 15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계에 문제가 있었다. 3명이 떨어졌고 2명은 살았다. 동진 씨는 운이 좋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 부분에 이르자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내 쪽으로 티슈 상자를 밀어주었다. 건설사는 1년간의 소송 끝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4억 5천만 원이었다. 큰 돈처럼 보였지만 동진 씨를 돌려주지는 못했다. 집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도 침대 반대편을 덮여주지도 못했다. 나는 티슈 한 장을 뽑아 코를 풀고 계속했다. 진우는 대학교 3학년이었다. 나는 포기하고 아들에게 휴학하고 일하라고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애원했다. 어머니, 저 졸업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꿈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마지막 학기까지 모든 등록금을 냈다. 3년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진우는 우등으로 졸업했다. 좋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다.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남은 보상금과 내 저축을 합쳐 지금 사는 집을 샀다. 일산에 있는 작은 마당과 차고가 딸린 2층 집. 2015년에 3억 8천만 원이었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내 유일한 아들이라서 진우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만약 내가 내일 죽더라도 적어도 이 아이는 보호받겠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모든 것을 기록하며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가 유라를 만났을 때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4년 전 직장 회식에서요. 그녀는 관리 부서 인턴이었고 아들보다 8살 어렸어요. 예뻤죠. 거짓말은 안 할게요. 하지만 첫날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계산적인 거요.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을 재고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푹 빠져 있었다. 내가 뭐라고 반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빨리 결혼했다. 6개월 연애하고 바로 성당 재단 앞에 섰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나는 유라가 고른 비싼 샵에서 200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사주었고 피로연 비용으로 800만 원을 더 보탰다. 그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모든 것을 보관합니다. 그게 제 천성이니까요. 보관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모든 영수증, 모든 이체 확인서가 그 자개장 서랍 안에 다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장을 닫고 안경을 벗으며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여사님, 여사님께서는 혼자 힘으로 이 삶을 일구셨고 이 집값을 치르셨고 이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입자 취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알아요. 내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거예요. 짓밟히는 것도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도 이제 지쳤으니까요. 서류와 계약서로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정의를 실현합시다. 하지만 준비하십시오. 추해질 겁니다. 이미 추합니다. 변호사님. 아주 오래전부터 추했어요. 제가 못 본 척했을 뿐이죠. 나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가득 든 서류철을 들고 그 사무실을 나왔다. 모든 것을 모으기까지 15일. 내 방어 논리를 세우기까지 15일. 폭탄을 터뜨리기 전까지 15일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시끄러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극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동진 씨, 어디에 있든 힘을 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내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 월요일에 나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문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통화 중이었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아니, 엄마, 내가 말했잖아. 저 회색 소파는 아무 것에도 안 어울린다고. 좀 더 모던한 게 필요해. 이 집은 무슨 90년대에서 멈춘 것 같아. 내 집, 그녀는 내 집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은 맞설 때가 아니었다. 아직은. 그래서 나는 내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모든 증빙 자료, 모든 증거가 필요했다. 오래된 상자와 서류철을 뒤지는 동안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침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느리고 점진적이었다. 바위를 뚫는 물처럼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러다 문득 피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3년 전 결혼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유라는 여행 가방 2개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왔다. 어머님, 제가 아드님 잘 보살필게요. 나는 믿었다. 그녀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단다. 차라리 내 혀를 깨물었어야 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부부 침실을 정리하고 부엌일을 돕고 내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어머님, 이 된장찌개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나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생각했다. 내 아들이 참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하지만 그 후 제안들이 시작되었다. 어머님,
이 레이스 커튼은 좀 낡아 보이지 않으세요? 블라인드를 다는 게 어떨까요? 훨씬 깔끔해 보일 텐데요. 깔끔하다. 그녀는 그 단어를 좋아했다. 모든 것이 깔끔해야 했다. 나는 커튼을 바꿨다. 거실을 병원 진료실처럼 보이게 하는 흰색 블라인드에 230만 원을 썼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했고 나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 다음은 액자들이었다. 나는 거실에 액자 3개를 걸어두었다. 하나는 인사동 공예품 시장에서 산 풍경화였다. 다른 하나는 동진 씨의 사진을 확대해 액자에 넣은 것이었고, 세 번째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수 놓으신 자수였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3개 모두 사라져 있었다. 유라야, 여기 있던 액자들 봤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아, 어머님, 그거 제가 치웠어요. 너무 시각적으로 어수선해서요. 대신 추상화 포스터를 좀 샀어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그녀는 벽을 가리켰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 의미 없는 알록달록한 낙서가 그려진 검은 액자 3개가 걸려 있었다. 내 액자들은 어디에 두었니? 창고에요. 뒤편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잘 보관해뒀어요. 나는 창고로 갔다. 액자들은 낡은 상자들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동진 씨 사진 액자의 유리는 금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액자를 가슴에 품고 먼지와 거미줄 속에서 그대로 울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모든 것에 트집 잡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삼켰고 계속해서 삼켰다. 그녀는 내가 거실에 깔아두었던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50년 이상 된 수제, 페르시아 카펫을 털이 빠져 옷에 달라붙는 회색 털북숭이 카펫으로 바꿨다. 이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에요, 어머님. 요즘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녀는 소파의 자수 쿠션을 무늬 없는 베이지색 리넨 쿠션으로 바꾸었다. 결혼 선물로 받은 손으로 그린 도자기 찻잔 세트는 찬장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요즘은 아무도 이런 거 안 쓴다며 버려버렸다. 하지만 최악은 정말로 내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벽시계였다. 그것은 묵직한 노쇠 시계로 요리추와 종소리가 울리는 것이었다. 동진 씨가 종로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샀다. 당시로서는 큰돈인 80만 원을 주고 샀다. 결혼 15주년 기념 선물이었다. 그는 뒷면에 메시지를 새겨달라고 했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미숙에게. 남편 이동진. 그 시계는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다. 진우가 태어났을 때 정오를 알렸고 동진 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오후 6시를 알렸으며 내 아들이 엔지니어로 졸업했을 때 밤 10시를 알렸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니 벽이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진우야, 진우야, 시계 어디 있니? 그가 계단에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타났다. 태평한 모습이었다. 무슨 시계요, 어머니? 네, 아버지 시계. 저기 걸려있던 노스의 시계 말이다. 아, 그는 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라 씨가 너무 낡았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버렸다고? 내 목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비명으로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폭발한 순간이었고 그가 나와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과장하고 있다는 듯 짜증나고 화난 눈빛이었다. 어머니, 제발요. 그냥 낡은 시계잖아요. 다른 거 사면 되죠. 그냥 시계가 아니야. 내 아버지 거였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2년이나 됐어요. 우린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기억이 죽은 짐인 것처럼, 사랑이 버릴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는 다용도실로 달려가 쓰레기통을 뒤졌다. 없었다. 거리로 달려나갔다. 쓰레기차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집 안으로 돌아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화장실에 틀어박혀
2시간 동안 울었다. 유라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고 후회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략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를 설득해 30년간 내가 재봉일을 했던 뒤편의 작은 방, 내 재봉실을 재택근무 공간으로 바꾸게 했다. 어머님, 요즘은 거의 재봉일 안 하시잖아요? 진우 씨는 집에서 일할 공간이 필요해요. 사실 내가 재봉일을 줄인 것은 맞았다.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관절염으로 손이 아팠다. 하지만 그 공간은 내 것이었다. 내 피난처, 내 작은 공간, 내 정체성의 일부였. 그리고 나는 양보했다. 그들은 내 오래된 신거 재봉틀, 옷걸이, 색깔별로 정리된 실 상자들을 치워버렸다. 현대적인 하얀 책상, 컴퓨터, 인체공학적 의자, 게시판을 들여놓았다. 벽은 옅은 회색으로 칠했다. 변화 후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치 페인트 롤러 하나로 내 30년의 역사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예쁘죠, 어머님? 유라가 미소 지었다. 훨씬 기능적이네요. 기능적이고 현대적이고 깔끔하지만 영혼이 없고 내가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집을 바꾸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다정하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항상 박 여사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다. 손님들 앞에서는 나를 진우 씨 어머니라고 소개했고 결코 이 집주인이나 저희와 함께 사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볼 것에 대해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끝이었다. 내 커피 브랜드를 그녀의 비싼 브랜드로 바꾸었다. 어머님 연세에는 그게 더 안전해요라며 내 오래된 압력솥을 버리고 전기 압력솥을 샀다. 어머님 연세에 마치 67세가 무능함에 동의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내가 내 연금에서 매달 40만 원씩 지급하는 가사도우미인 정씨 아주머니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정씨 아주머니, 박 여사님께 여쭤볼 필요 없어요. 제가 청소할 목록 남겨둘게요. 가엾은 정씨 아주머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몰라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심지어 식탁에서의 내 자리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내가 상석에 앉았다. 결국 내 집, 내 식탁이었으니까. 유라는 서서히 나를 구석으로 밀어내더니 어느 날 간단히 선언했다. 어머님, 우리 자리 좀 바꿀까요? 이렇게 하는 게 서빙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양보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 말이 맞았다. 침략은 너무나 느려서 내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자리가 없었다. 내 집은 점령당했고 내 아들은 조종당했으며 나는 내 인생에서 침입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서류들, 그 증거들, 투자한 돈 한 푼 한 푼의 증빙 자료들을 모으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결단력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 67년 동안 배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 그림을, 내 시계를, 내 재봉실을 빼앗을 수 있다. 나를 식탁 구석으로 밀어낼 수 있고 귀찮은 늙은이 취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내 것인 것은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집은 내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김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15일이 흘렀다. 15일 동안 나는 모든 움직임을 계획하면서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한 채 거짓된 삶을 살았다. 그가 요청한 모든 서류를 모았다. 집값 지불 증명서, 은행거래 내역서, 진우의 대학 등록금 영수증, 리모델링 공사 청구서, 내 이름으로 된 전기, 수도, 재산세 고지서까지 모두 내가 지불한 것들이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다. 3월 23일. 진우는 42살이 될 것이었다. 나는 항상 이날을 신성한 날처럼 기념해왔다. 결국 내가 어머니가 된 날이고 내 삶이 더 큰 목적을 갖게 된 날이었으니까. 일주일 전
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라가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리대에 기대 팔짱을 끼고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 토요일에 진우 씨 파티할 거예요. 크게는 안 하고 친구 30명 정도만요. 내 집에서 30명.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뭐 좀 준비해 줄까? 그녀가 피식 웃었다. 아니요, 어머님. 괜찮아요. 이미 케이터링 업체에 다 주문했어요. 핑거푸드, 디저트, 케이크까지 전부요. 가슴에 바늘이 밝히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진우의 생일상을 차렸다. 항상 색색의 스프링클로 장식한 소박한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던 첫돌부터 작년에 그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한 상 가득 차려줬을 때까지. 하지만 그 애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유라가 눈을 굴렸다.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하고 싶어서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세련되게. 마치 내 음식이 너무 촌스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낡았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 장식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미 파티 플래너 고용했어요. 아주 멋질 거예요. 테마는 골드 앤 화이트. 아주 우아하죠. 골드 앤 화이트. 생일이 아니라 결혼식 색깔이었다. 하지만 내가 뭘 알겠는가? 나는 그저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 주 동안 나는 집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라는 매일 배달을 받았다. 대여한 의자, 접이식 테이블, 꽃장식, 도자기를 흉내낸 고급 플라스틱 일회용 식기 상자들. 모든 비용은 내 이름으로 된 내가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는 공동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이거 다 얼마니? 라고 물어본 적도 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다 관리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걱정되었다. 그녀에게 관리란 한도 없이 쓰고 청구서는 내게 넘기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토요일이 왔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부탁받아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였다. 아들의 생일이었고 그녀의 뜻에 반하더라도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었다. 어두운 부엌으로 내려가 가스레인지 불만 켰다. 전날 밤부터 재워둔 갈비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다진 마늘, 후추, 월계수잎, 간장, 배즙, 꿀. 동진 씨가 좋아했고 내가 진우가 10살 때 가르쳐준 레시피였다. 나는 갈비를 찜통에 넣고 약한 불에 올렸다. 천천히 6시간 동안 조리될 것이다. 찌는 동안 잡채를 준비했다. 시금치, 당근, 양파, 버섯, 당면, 그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7시 발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잠옷 차림으로 졸리고 짜증난 얼굴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좋은 아침. 진우 주려고 갈비찜하고 있어.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주문했다고요. 알아. 하지만 이건 전통이잖니. 전통은 깨는 게 아니야. 그녀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계단을 쿵쿵거리며 다시 올라갔다. 나는 하루 종일 준비했다. 갈비찜 외에도 잣을 곁들인 쌀밥, 신선한 겉절이, 직접 만든 양념장, 그리고 진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디저트인 우유 푸딩을 만들었다. 모든 것을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파란색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백자 그릇에 담았다. 오후 3시 케이터링 업체에서 배달이 오기 시작했다. 고급 핑거푸드, 프랑스식 디저트, 타르트, 키슈가 담긴 상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받고 각 항목을 확인했다. 부엌에 있는 내 그릇들을 보았을 때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옷이 나는 방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진우가 두 해 전 생일 선물로 사준 남색 블라우스를 골랐다. 검은색 정장 바지,
편안한 낮은 구두,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낮게 틀어 올리고 할머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를 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너는 그의 어머니야. 너는 이 파티에 자리가 있어. 6시에 내려왔다. 집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금색 풍선이 천장에 떠다녔고 하얀 꽃 장식이 구석구석을 꾸미고 있었다. 거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흰색 식탁보와 금색 냅킨이 세팅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석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DJ까지 고용했다. 7시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잘 차려입고 향수를 뿌린 부부들이 세련된 포장지에 싼 선물을 들고 왔다. 진우의 오랜 친구 몇몇은 알아봤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와 유라의 직장 동료들, 내가 속하지 않은 이 현대적인 세계의 새로운 친구들이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지켜보았다. 가사도우미 정씨 아주머니는 음료를 나르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유라는 완벽한 안주인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내 집을 마치 자신의 프로젝트인 양 소개했다. 이 거실은 저희가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전에는 너무 촌스러웠거든요. 촌스럽다니, 내 거실, 내 삶을. 진우는 8시에 도착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놀란 척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는 흰색 아이싱과 금색 장식으로 덮인 3단 케이크에 촛불을 껐다. 사진, 포옹, 웃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마침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테이블에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온 핑거푸드, 타르트, 고급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다. 내 그릇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구석으로 밀려나 거의 숨겨져 있었다. 내가 6시간 동안 만든 갈비찜은 마치 엑스트라처럼 한쪽 끝에 놓여 있었다. 나는 진우가 상석에 앉고 유라가 그의 오른쪽에, 그녀의 부모님,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예약된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 테이블 주위에 30명,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나는 접시를 들고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만든 잡채와 갈비찜을 조금 담아 테이블로 향했다. 내가 모르는 부부 옆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접시를 손에 들고 그곳으로 가서 앉으려 했다. 그때 유라가 일어섰다. 박 여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대화의 소음을 갈랐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그 자리는 예약되어 있어요. 나는 손에 접시를 든 채 멈춰 섰다. 누구를 위해 예약됐는데? 저희 어머니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30개의 의자, 30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유라야, 내 아들 생일이란다. 난 그저 안고 싶을 뿐이야. 나가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다. 모두가 침묵했다. DJ는 음악을 중간에 멈췄다. 30쌍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를 초대한 적 없어요. 그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각 음절이 칼날처럼 밝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내 아들, 내가 품에 안고 열병에 시달리는 밤을 새워 간호하고 걷는 법, 읽는 법,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친 파란색 셔츠에 말끔하게 다듬은 수염을 한 저 42세의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나를 분노와 수치심으로 마치 허락 없이 파티에 들어온 유기견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야, 내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다. 어머니, 제발요. 지금 방해하고 계신 거 모르시겠어요? 내가 값을 치르는데 도움을 준 파티에서 내가 하루 종일 요리한 후에 내 집에서 방해가 된다고? 눈이 타는 듯 했지만 거기서 울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옆 탁자 위에 접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직 허리에 묶여있던 앞치마를 풀었다. 사랑으로 만든 수천 번의 식사를 증명하는 얼룩진 그 꽃무늬 앞치마. 나는 침착하게 내게 남은 모든 존엄을 다해 그것을 4번 접었다. 그리고 문으로 걸어갔다. 30명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 시선을 피하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다. 나이든 부인 한 분이 나무라듯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인지 내 아들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계단을 오르기 전 나는 멈춰 서서 몸을 돌려 그 방의 모든 얼굴을 쳐다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6단어를 말했다. 파티 즐기세요. 마음껏 즐겨요.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든 채 그 15개의 계단을 올랐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나는 무너져 내렸다. 동진 씨의 장례식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잃어버린 세월을, 배은망덕함을, 굴욕감을, 내 삶에서 쫓겨난 것을 슬퍼하며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내 안에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그만.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나는 일요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는 소리,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정씨 아주머니가 어질러진 것을 치우는 소리, 접시 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를 들었다. 유라가 하이힐 때문에 발이 아프다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었다. 아무도 내 방문을 두드려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월요일 흐린 날이 밝았다. 진우는 인사도 없이 일찍 출근했다. 유라는 늘 그렇듯 늦잠을 잤다. 오전 10시. 나는 소박한 옷을 입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서 등기소에서 내렸다. 밀린 재산세를 내야 했다. 유라는 내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달치를 내는 것을 잊어버렸다. 창구의 여직원은 젊었다.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재산세를 내려고요. 좀 밀렸어요. 나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컴퓨터에 입력했다. 소유주이신 박미숙 여사님 맞으십니까? 그녀는 화면을 보고 나를 보고 다시 화면을 보았다.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신분증과 집문서를 보여주었다. 오래된 버릇이었지만 그날 나를 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입력하더니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던졌다. 박 여사님, 혹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 여사님 이름을 등기해서 빼고 이 부동산을 이진우 씨와 최유라 씨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발밑에 땅이 사라졌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창구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언제요? 2달 전, 1월 27일에요. 2달. 내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공과금을 내고, 자리를 양보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동안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나를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사님 서명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명 없이는 이전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적어도 그것만은 그 신청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쇄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영원입니다. 전부 인쇄해 주세요. 10시간처럼 느껴지는 10분을 기다렸다. 그녀가 내게 서류 뭉치를 건넸을 때 나는 작성된 양식들, 진우의 인감증명, 내가 구두로 이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허위 진술서를 보았다. 모든 것에 그와 그녀, 내 자식들, 아니 내 아들과 그 독사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카드로 밀린 재산세를 냈고 연체료로 3만 원을 더 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빙빙 도는 상태로 등기소를 나왔다. 공기가 필요했다. 나는 광화문 광장 벤치에 앉았다. 비둘기들이 바닥에 빵 부스러기를 쪼아먹고 있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오늘 지금 당장 뵈어야겠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들이 제 집문서에서 제 이름을 빼려고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먼저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접수처에 앉아 등기소 서류를 너무 세게 쥐어 가장자리가 구겨진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읽었다. 다 읽고 나서는 안경을 벗고 얼굴을 문질렀다. 여사님, 이것은 횡령 미수입니다. 그들은 여사님의 동의서를 위조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여사님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네,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다. 휴대폰 있으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을 녹음하십시오. 의심스러운 모든 대화, 모든 논쟁, 돈, 집, 이전에 대한 모든 언급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유라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팝콘을 먹고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왔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응? 거짓말이었다.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혔다. 나는 방으로 올라가 기다렸다. 7시. 진우가 도착했. 그의 목소리가 유라에게 인사하고 가방이 소파에 던져지고 냉장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8시 3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내 방 옆에 있는 그들 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벽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벽이 너무 두꺼웠다.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그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유라는 항상 덥다고 불평하며 공기가 통하도록 문을 열어두곤 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들이 들을까봐 두려웠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열고 빨간 버튼을 누른 다음 문틈에 기기를 갖다 댔다. 유라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진우 씨, 나 더는 못 참겠어. 당신 어머니는 이 집의 짐이야. 유라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 자꾸 끼어들고 참견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우리 그 집문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 자기야, 어머니 없이. 알아. 하지만 그분 서명 때문에 절차가 멈췄잖아. 그럼 서명하라고 설득해.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해. 뭐든 꾸며내란 말이야. 꾸며내고 거짓말하고 그 멍청한 늙은이를 조종하라고. 내 손은 휴대폰을 쥔 채 떨렸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 집문서가 왜 그렇게 필요한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우리가 카드 빚만 700만 원이니까 진우 씨, 유라가 폭발했다. 700만 원에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 차 할부금도 더는 못 내겠다고. 은행에서 차 뺏어가기 전에 대출받아야 해. 집문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집을 담보로 잡는 거야, 자기야. 4억 2천만 원 대출받아서 빚 다 갚고 남는 돈으로 우리 숨 좀 쉬자고. 하지만 그건 어머니 집인데. 이었지. 어머니 집이었지. 이제 우리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계획을 방해하게 둘 순 없어. 우린 성장해야 하고, 우리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숨을 참았고 억누른 눈물에 눈이 시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해? 유라가 짧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뭘 알아? 그 늙은이는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서류도 모르고 변호사도 없어. 세금 문제라고 둘러대면 당신이 달라는 건 뭐든 서명할걸. 모르겠어, 유라. 양심에 찔려. 양심에 찔린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럼 모든 걸 잃고
신용 불량자 되고 다시 월세 아파트로 돌아가는 부담은? 우리가 해결 못하면 그렇게 될 거야. 선택해. 당신 어머니야. 아니면 우리 미래야? 또 다른 침묵.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고 패배했으며 더없이 명확한 목소리였다. 알았어. 내일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내 세상이 다시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 때문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그 녹음 파일을 3번 들었다.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8. 700만 원의 빚, 120만 원의 자동차 할부금, 내 집을 담보로 한 4억 2천만 원의 대출, 그리고 내가 혼자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집과 음식을 준 내 유일한 아들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그 오디오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변호사님,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서둘러 주십시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2분 만에 답장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반격할 시간입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침대에 누웠다. 밖에서는 유라와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켜진 텔레비전, 웃음소리, 평온함.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이제 나는 탄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요일 아침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명료함과 함께 잠에서 깼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뜨겁고 충동적이며 눈을 멀게 한다. 내가 느낀 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정확한 것이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나는 가장 좋은 옷, 회색 정장 바지, 흰색 단추 블라우스, 중요한 자리에 입는 검은색 재킷을 입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묶고 닫힌 구두를 신었다. 거울을 보니 토요일에 굴욕을 당했던 그 여자와는 다른 여자가 보였다. 오전 7시에 내려왔다. 진우는 이미 출근했다. 비겁하게 유라가 시킨 대화를 피하기 전에 도망친 것이다. 그녀는 물론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 메모를 남겼다. 볼 일이 있어 나간다. 오후에 돌아온다. 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다. 8시 5분 전에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커피를 내리고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여사님, 그가 내 손을 굳게 잡았다. 녹음 파일을 5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우리 소나기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들과 여사님 모두에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변호사님, 이미 아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제는 느끼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는 슬프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계획을 시작하죠. 우리는 그 사무실에서 2시간을 보냈다. 김 변호사는 엔지니어의 정확함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고 더 좋은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 발견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정보입니다. 집은 전적으로 여사님 돈으로 구입되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 증명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금전적 대가 없이 여사님의 증여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여사님께서 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네,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법적 사유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심각한 배은망덕, 증여자의 필요 또는 부담의 불이행입니다. 여사님의 경우 심각한 배은망덕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이 있는 테이블을 두드렸다. 횡령 미수, 공개적인 굴욕, 정서적 유기. 목이 메었다. 정서적 유기, 바로 그것이었다. 내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고도 나를 버렸다.
두 번째 정보입니다. 제가 그들의 빚을 조사했습니다. 8. 700만 원의 신용카드 빚은 장난이 아닙니다. 차는 84개월 할부로 구입한 수입 SUV입니다. 매달 120만 원을 내는데 이미 3달치가 밀렸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60일 안에 은행에서 차량을 회수할 겁니다. 그들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여사님, 그들은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시장 보는 비용은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여사님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가사도우미 비용은 누가 내죠? 여사님입니다. 그들은 허울뿐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옷, 리조트 여행 사진이 가득하지만 전부 신용카드입니다. 곧 무너질 카드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나는 유라가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오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내가 공과금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번 달은 좀 빡빡해서요라고 말하던 모든 순간을, 내가 180만 원짜리 연금으로 혼자 집을 꾸려나가는 동안 그들이 과시하던 모든 순간을,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들이 시도했던 주택 이전은 4억 2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이 은행에 제출한 제안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이자율을 보십시오. 월 3.9%입니다. 나는 암산했다. 연 50%가 넘는 이자였다. 정확합니다. 2년이면 빚이 2배가 될 것이고 담보는 여사님 집입니다. 만약 그들이 갚지 못하면 은행은 부동산을 압류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요? 합법적인 소유주인 제가요. 그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되는 거죠. 가슴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순수한 분노였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변호사님? 그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3가지 전선에서 움직일 겁니다. 첫째, 증여 취소 소송. 진우 씨 이름을 등기부등본에서 빼고 집을 100% 여사님 소유로 되돌립니다. 둘째,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횡령, 미수, 굴욕, 정서적 유기를 근거로 합니다. 셋째, 비용 반환 청구입니다. 비용 반환이요? 여사님께서는 그의 대학 등록금으로 0만 원, 유라 씨의 웨딩드레스로 200만 원, 결혼식 피로연으로 800만 원, 두 사람 명의의 자동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셨습니다. 집수리, 가구, 가전제품을 제외하고도요.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후에 배은망덕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증여입니다. 2억 원. 내가 평생 동안 모으고 투자한 거의 모든 것이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면 증여 취소 소송은 3개월이면 판결이 날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더 걸립니다. 8개월 정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즉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처분 신청입니다. 판사에게 집에 관한 모든 거래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팔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요. 그리고 그동안 여사님께서는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퇴거요? 여사님 집입니다. 박 여사님. 법적으로 여사님께서는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0일의 기한을 주십시오. 만약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내보낼 겁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 아들이 쫓겨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도둑맞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더 끔찍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으로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필요하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500만 원.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있을까? 진행하죠.
김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힘껏 잡았다. 용감하십니다. 박 여사님. 아니요, 변호사님. 저는 지쳤습니다. 짓밟히는 것에 지쳤어요. 나는 서명해야 할 서류가 가득 든 서류철과 계획, 그리고 가슴 속에 이상한 느낌을 안고 그 사무실을 나왔다. 안도감이 아니었다. 힘이었다. 마침내 자기 인생의 고삐를 쥔 자의 힘이었다. 나는 정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유라는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다. 나를 보자 심각한 척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볼일 좀 보고 왔다. 거짓말도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 네. 진우 씨가 오늘 밤에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집 서류에 관한 거래요. 속이 뒤집혔다. 서류? 세금 문제래요. 이런 귀찮은 서류 작업들요. 그녀가 연습한 듯한 가짜 미소를 지었다. 알겠다. 얘기해보자. 나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저를 서명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몇 초 만에 답장했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갖고 읽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겠다고 하십시오. 모든 것을 녹음하십시오. 나는 오후 내내 연습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녹음할 휴대폰은 어디에 둘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었다. 7시 진우가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가 유라에게 인사하고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아팠다.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미 녹음 중인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열었다. 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내 눈을 피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라는 그 뒤에서 이미 이긴 사람의 미소를 띠고 문틀에 기대 있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들어오렴. 우리 셋은 내 방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유라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마주보고 자개장에 기댔다. 어머니, 저희가 집에 관한 것들을 좀 정리해야 해서요. 무슨 일이니?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접힌 서류들이었다. 상속을 쉽게 하려고요. 어머니께서 더 이상 안 계실 때 집이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면 서류 작업이 더 쉬워지거든요.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한 줄 한 줄, 한 문단 한 문단 읽었다. 김 변호사가 예측한 그대로였다. 소유권 완전 이전, 내 이름은 빠지고 그들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거 서명하면 난 어디서 살게 되는 거니? 진우가 놀라며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죠. 얼마 동안? 어머니, 원하시는 만큼요. 만약 너희가 팔기로 결정하면? 유라가 끼어들었다. 저희 안 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그에게 돌려주었다. 서명 안 할 거다.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내 변호사가 먼저 검토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서명 안 할 거다.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간을 끌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게 한 뒤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에게 한 증여를 취소하는 소송을 맡아줄 바로 그 변호사 말이다.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진우가 일어섰다. 소송? 무슨 소송이요?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방문을 열었다. 그들에게 나가라는 초대였다. 유라는 분노로 눈을 번뜩이며 나를 지나쳐갔다. 진우는 말을 잃은 채 입을 벌리고 망설였다.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 동안 모욕을 삼킨 끝에 해야 할 말을 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중이다, 아들아.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지.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폭발음이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늙은이가 문제 일으킬 줄 알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게임은 바뀌었고 이번에는 내가 이기는 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15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다. 진우와 유라는 나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시선을 피했다. 식사는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대부분은 그들이 방에서 먹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내 사건을 벽돌 한 장 쌓아 올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우리는 목요일에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월요일, 판사는 이미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집은 모든 거래가 동결되었다. 진우와 유라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폭탄은 수요일에 터졌다. 진우가 오후 6시에 은행에서 온 편지를 손에 들고 집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다. 유라가 그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고 비명을 질렀다. 법적 동결?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방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나는 이미 녹음 중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그들은 거실에 있었고 편지는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나를 보자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어머니가 집을 동결시키셨어요. 은행에서 우리 대출을 거절했어요. 우리 신용 불량자 됐다고요, 어머니.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유라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이기적인 할망구. 우리는 그냥 일 좀 정리하려고 했을 뿐인데 당신이? 정리?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너희는 날 강탈하려고 했지. 강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려고 했어요. 그냥 일을 쉽게 하려고. 내 집을 담보로 4억 2천만 원 대출받는 걸 쉽게 하려고?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내가 던진 정보는 폭탄과 같았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유라는 바닥을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내가 알아냈으니까. 너희 700만 원 빚에 대해서도 알아냈고 너희가 갚지도 못하는 차에 대해서도 알아냈고 2달 전에 내 이름을 등기부등본에서 빼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도 알아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쓰레기 취급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불한 이 집에서 내 등 뒤에서 계획했다는 것도 알아냈다. 유라가 이제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청구서도 내야 하고 약속도 있고 인생이 있다고. 이 집 유지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이 집을 유지하지. 내가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가사도우미 비용을 낸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내잖아. 당신이 여기가 당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녀가 얼굴이 빨개진 채 소리쳤. 모든 게 당신 거죠. 그렇죠? 집도 당신 거고, 음식도 당신 거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당신 거고요. 내 땀과 희생으로 값을 치렀으니 내 것이지. 진우가 중재하려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니, 우리 차분하게 얘기해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가족은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아. 가족은 자기 어머니를 저녁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아. 가족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변호사를 부르지 않아. 진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만 했지.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변호사를 고용하셨어요? 고용했고 그분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라고 조언해 주셨다.
나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은행 편지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용 증명이다. 너희는 이 집을 비우는데 30일의 시간이 있다. 세상이 멈췄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열어서 읽고 또 읽었다. 우리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거다. 이 집은 내 것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나는 누가 이 집에 살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강탈하려고 할 수 있었니? 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그 여자가 내 집에서 나를 굴욕죽에 내버려 둘 수 있었니? 네가 어떻게 30명 앞에서 나한테 소리칠 수 있었니? 어떻게, 진우야? 그에게는 답이 없었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손에 봉투를 든 채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유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고 싶으세요? 너희는 둘 다 월급을 받지. 수입차도 있고. 월세 아파트를 구해. 평범한 사람들처럼 너희 능력 안에서 살아. 당신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그녀는 가방과 차키를 집어들었다. 진우 씨, 난 여기서 이 소리 듣고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벽에 액자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아들과 단둘이 남았. 그는 소파에 앉아 양손에 머리를 묻었다. 10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우리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흐르게 두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유라 씨가 너무 심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너무 심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진우야, 네가 먼저 나를 버렸다. 네가 이전 시도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을 때, 네가 파티에서 나한테 소리쳤을 때, 네가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장애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춘 적 없어요. 사랑은 말뿐이 아니란다, 아들아. 사랑은 행동이야. 그리고 내 행동들은 어떤 주먹보다도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침묵하며 그 말을 곱씹었다. 제가 유라 씨랑 헤어지면, 제가 그녀를 내보내면 어머니는 이 모든 걸 그만두시겠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안고, 재우고, 키운 아이.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과거의 아이가 아닌 그가 선택한 남자를 보았다. 진우야, 이건 그녀에 대한 게 아니야. 이건 너에 대한 거야. 내 선택에 대한 거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남게 될 걸 알면서도 내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서 빼려고 했던 너에 대한 거야. 내가 나를 굴욕 준 것에 대한 거야. 연애를 끝낸다고 해서 이걸 고칠 수는 없어. 이게 지금의 너야. 그가 심호흡을 했다.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차가웠다.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난 내 존엄성을 택한 거야. 네가 나에게서 집을 빼앗으려 했을 때 집을 선택한 건 너였지. 나는 일어나 가방을 들고 내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섰다. 30일이다, 진우야. 법이 내게 주라고 한 시간이야. 그 후에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너희를 내보낼 거고, 그러면 훨씬 더 나빠질 거다. 나는 세상의 무게를 등에 지고 그 15개의 계단을 마지막으로 올랐다. 하지만 내 방문을 닫고 거울 속에 나를 보았을 때 나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다. 나는 강한 여자, 싸운 여자,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아래층에서 진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내 일부는 내려가서 안아주고 용서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이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더 강한 부분, 나를 67년 동안 살아있게 하고, 일하게 하고, 싸우게 한 그 부분이 말했다. 이제 그만. 너는 이미 너무 많이 주었어.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나는 그 말을 들었다. 30일은 3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진우와 유라는 분노에 찬 유령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가끔 대화를 시도하거나 눈짓을 보냈지만 나는 거리를 두었. 지금 약해지면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열흘째 되던 날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나는 진우가 공동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퇴거의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서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증여 취소 소송과 모든 증거로 대응했다. 이틀 후 그들의 변호사는 사건을 포기했다. 20번째 날 유라는 감정적으로 나를 협박하려 했다. 새벽에 내 방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임신했다고 말했다. 증명할 검사를 요구하자 그녀는 나를 비인간적이라고 부르며 폭발하고는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25번째 날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복도에 상자들이 쌓였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가져갈지, 무엇을 남길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 논쟁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박 여사님,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여사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1시간 후에 사무실에 도착했.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고 책상 위에는 열린 서류철과 태블릿이 있었다. 앉으시죠.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앉았다. 여사님, 제가 진우 씨와 유라 씨의 재정 상태를 계속 조사하다가 민감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태블릿을 내 쪽으로 돌렸다. 사진이었다. 유라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와 껴안고 있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최상훈 사업가입니다. 건설자재 매장 3곳을 소유하고 있죠. 기혼이고 아이가 둘입니다. 김 변호사가 화면을 쓸어 넘기며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유라와 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유라가 그들의 차가 아닌 고급 차 안에 있는 모습. 그들은 적어도 8개월 동안 만나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렸다. 제 아들은 아나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더 있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 집 이전 시도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아낸 바로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최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경험이 많습니다. 이미 다른 부동산으로 3번이나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거나 그녀가 그를 이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둘 다 진우 씨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계획은 당신 아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종당했습니다. 나는 다시 사진들을 보았다. 내 아들이 그녀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유라는 다른 남자에게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확실하십니까?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나는 내가 겪었던 굴욕, 그의 외침, 강도미수를 생각했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김 변호사는 모든 것을 인쇄했다. 사진, 진우가 일하고 있을 시간에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지출된 신용카드 내역서, 그가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한 메시지들. 우리는 완벽한 서류철을 만들었다. 언제 그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나는 벽에 달력을 보았다. 오늘 마감일까지 5일 남았네요. 제 집에서 나가기 전에 알아야 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정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차가 차고에 있었다. 토요일이었다. 둘 다 집에 있었다. 나는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기다렸다. 오후 6시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려갔다. 진우가 혼자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유라는 집에 있니? 방에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그는 내가 본 적 없는 피로감에 젖어 말했다. 너하고만 할 얘기가 있다. 그가 망설였다. 무슨 얘기요? 진실에 관한 얘기. 우리는 거실로 갔다. 나는 소파에, 그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놓았다. 네가 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너를 아프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뭘 알아야 하는데요? 나는 서류철을 열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다. 그의 얼굴이 혼란에서 충격에서 파괴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거짓말이야. 포토샵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아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이 증명되어 있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건넸다. 여기 봐라. 2월 15일 오후 4시, 광화문 레스토랑. 그녀는 치과에 간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3월 8일 오후 2시, 플라자 호텔. 어머니랑 점심 먹으러 간다고 했었지. 그만, 그의 목소리가 쉬어나왔다. 그만해요. 어머니,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니? 그녀가 너를 배신했다는 것? 그녀가 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내 집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녀와 이 남자의 것이었다는 것? 나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서류를 놓았다. 이 최상훈이란 사람은 전과가 있다. 가족주택을 담보로 한 사기 사건이 3건이야. 기혼 여성을 찾아내 조종하고 재산을 빼앗고 사라지지. 진우는 하얗게 질려 땀을 흘리며 무릎을 꽉 쥐었다. 얼마 동안? 적어도 8개월. 그가 눈을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나는 바보였어. 너는 그녀에게 조종당한 남자였고 그녀 때문에 네 어머니를 거의 잃을 뻔했지. 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나를 보았다. 장애물이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으로. 제가 모든 걸 망쳤죠? 망쳤지. 고칠 수 있을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모르겠다, 진우야. 너무 많이 아팠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너는 진실을 알게 됐지.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아직 잠옷차림으로 하품하며 내려왔. 테이블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천천히 일어나 사진 한 장을 집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네가 말해봐. 그녀는 보고 마른 침을 삼키고 웃으려고 했다. 자기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봐. 그가 평생 한 번도 지르지 않았던 방식으로 소리쳤다. 그냥 친구야. 사업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사업? 유라야? 백수가 기혼 사업가랑 무슨 사업을 해? 그가 나머지 사진들을 그녀 쪽으로 던졌다. 8개월. 8개월 동안 넌 날 속이고 있었고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녀는 사진을 주워 숨기려고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호텔은 설명해봐. 레스토랑은 설명해봐.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동안 왜 이 남자가 내 청구서를 내주고 있었는지 설명해봐. 그는 아무것도 안 내줬어. 이건 다 당신 어머니 거짓말이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다 꾸며낸 거라고. 진우가 웃었다. 씁쓸하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꾸며냈다고? 사진도 있고 날짜도 있고 은행 내역서도 있는데 그녀가 위조했겠지. 우리를 망치고 싶은 거야.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 유라야, 너는 이미 너 스스로를 망쳤다. 나는 그냥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야. 그녀는 순수한 증오로 나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아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심술궂은 늙은이야. 행복? 진우가 다시 폭발했다. 빚더미에 앉아서 행복하다고? 바람 피우는 거 당하면서 행복하다고? 너 때문에 내 어머니를 거의 잃을 뻔했는데 행복하다고?
당신 어머니가 이 집을 놓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인 건 내 탓이 아니잖아. 이 집은 어머니 거야. 항상 그랬어. 그리고 너도 알았지. 넌 날 조종해서 훔치려고 했어. 유라는 숨을 가쁘게 쉬었고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알아? 나도 이제 지쳤어. 널 좋아하는 척하는 것도, 이 결혼 생활이 괜찮은 척하는 것도, 내 가족이 가치 있는 척하는 것도 지쳤다고. 침묵은 잔인했다. 진우는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유라는 이제 필터 없이 몇 년간의 거짓말을 쏟아냈다. 내가 널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난 집 때문에, 안정 때문에 결혼했어. 그 늙은이를 구석으로 밀어내고 모든 걸 차지하는 게 쉬울 줄 알았지. 근데 너무 고집이 세. 내 앞에서 사라져.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나왔다. 아니면 뭘 할 건데? 내가 후회할 짓 하기 전에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녀는 가방과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래, 나갈게.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집, 내 어머니, 내 구차한 인생이나 갖고 살아. 난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자물쇠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차 시동 거는 소리, 엔진이 가속하는 소리, 대문이 열리고 그녀가 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소리. 진우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다. 양손에 머리를 묶고 흐느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렀고 몸이 떨렸다. 나는 그곳에 서서 내 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일부는 안아주고 싶었고 일부는 내가 경고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더 나은 일을 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등에 손을 얹고 그가 어릴 때 악몽을 꿀 때처럼 원을 그리며 쓸어주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알고 있다. 제가 어머니를 거의 잃을 뻔했어요. 거의. 그가 젖고 부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고치죠?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진우야. 어떤 것들은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깨져버리거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새롭게 다시 지어볼 수는 있겠지.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언젠가는 네가 배웠다는 걸 증명한다면. 아마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옆에서 망가진 아들과 마침내 조용해진 집 안에서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행복도 승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굴욕에 대한, 무례함에 대한, 고통에 대한 정의. 진실은 드러났고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항상 자유롭게 하니까. 나는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을 깬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7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그 무거운 짐, 두려움, 긴장감 없이 잠에서 깬다. 집은 조용하지만 다른 종류의 침묵이다. 대화를 피하는 자들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평화의 침묵이다. 나는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간다. 40년 전 어머니가 주신 유라가 너무 낡았다고 버리려 했던 그 범랑 주전자에 커피를 끓인다. 이제 그 주전자는 가스레인지 위 제자리에 당당히 돌아와 있다. 주위를 둘러본다. 집이 달라졌다. 구조와 벽은 그대로지만 다른 느낌이다. 이제 집이 숨을 쉬기 때문이다. 레이스 커튼이 거실에 다시 걸렸다. 노쇠 시계. 인사동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똑같은 것을 찾았다. 뒷면에 같은 메시지를 새겨달라고 했다. 이제 그 시계는 부드러운 종소리로 오전 8시를 알리며 집안을 추억으로 가득 채운다. 액자들이 벽으로 돌아왔다. 새 액자에 넣은 동진 씨의 사진, 인사동 풍경화, 어머니의 자수. 그리고 네 번째 액자를 추가했다. 5살배기 진우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나와 그의 사진. 셋이서 동네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다. 내 재봉실도 복원되었다. 신거 재봉틀이 기름칠되고 완벽하게 작동하며 돌아왔다. 맞춤 제작한 선반에는
색깔별로 정리된 실 상자들이 놓여 있다. 그리고 손님도 있다. 이번 달에 주문받은 파티 드레스 3벌, 바지 수선 2건, 들러리 드레스 1벌. 나는 이제 한 달에 32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를 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 돈이다. 내 노동의 결실이다. 커피를 다 마시고 유라가 버렸던, 내가 골동품 가게에서 2배 가격을 주고 다시 샀지만 한 푼도 아깝지 않았던 손으로 그린 도자기 찻잔을 든다. 뒤뜰 베란다에 앉아 마당을 바라본다. 빨갛고 하얗고 노란 장미를 심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바질, 로즈마리, 민트 화분도 놓았다. 바람이 불 때면 그 향기가 온 주위를 채운다. 그때 대문 소리가 들린다. 옆 복도를 따라 익숙한 발소리가 들린다. 그가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베란다에 나타난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좋은 아침, 아들아. 진우는 하얀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다. 목록에 있는 거 다 사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커피도요. 비싼 거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나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다. 고맙다. 그가 내 옆의자에 앉는다. 우리는 몇 분간 말없이 그저 정원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벽돌한 장한 장 쌓듯이 조금씩 다시 관계를 쌓아 올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날 밤 유라가 나간 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이삿짐 트럭을 보내 자기 물건을 가져갔다. 진우는 거실에 서서 그녀가 고른 가구, 그녀의 옷, 신발이 포장되어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트럭이 떠나자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나가야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내쫓으셔서가 아니라 제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나갔다. 여기서 6블록 떨어진 마두동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25평, 방 하나, 거실, 부엌, 월세 80만 원은 그가 직접 번 돈으로 낸다. 빚은 그가 모두 떠안았다. 8,700만 원의 카드 빚은 분할 상환하며 몇 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갚고 있다. 차는 은행에 반납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가? 어머니, 저는 자유로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유라는 사라졌다. 이웃들에게 듣자 하니 그 최상훈이라는 사람과 살러 갔다고 한다. 2달 후 그는 아내를 버리고 그녀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소송 때문에 사업은 파산했다. 지금은 쇼핑몰 옷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한다고 들었다. 나는 연민도 분노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과거일 뿐이다. 증여 취소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다. 집은 100%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진우는 아무런 이해 없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어머니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은 5개월이 걸렸다. 판사는 횡령미수, 굴욕, 정서적 유기를 인정했다. 진우와 유라에게 연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라는 한 푼도 내지 않았. 항소에 항소를 거듭했지만 질 것이다. 그녀의 변호사는 수임료 미납으로 사임했다. 진우는 판결 일주일 후에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저는 200만 원이 없어요. 하지만 갚을게요. 매달 20만 원씩요. 20년이 걸리겠지만 한 푼도 빠짐없이 갚을게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내 아들, 그의 대학 등록금을, 결혼식을, 자동차 계약금을 내주었다. 그렇게 많이 내주었는데 이제 그는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20년간 매달 20만 원씩 갚겠다고 제안했다. 진우야, 내 돈은 너를 위해 써라. 내 빚이나 갚아. 어머니, 저는 이걸 해야만 해요. 속죄해야 해요. 나는 생각하고 제안을 했다. 그럼 돈으로 갚지 말고
존재로 갚아라. 매주 토요일에 여기 와. 장을 봐오고 집안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내 말동무가 되어주고 네가 배웠다는 걸 보여줘. 그는 받아들였고 약속을 지킨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이면 그는 여기에 온다. 가끔은 꽃을, 가끔은 빵집에서 각 구운 빵을 가져온다. 항상 포옹을 가져온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나는 내 옆에서 소박한 컵에 커피를 마시고 과시 없는 평상복을 입은 내 아들을 본다. 그는 살이 빠졌고 얼굴은 더 성숙해졌지만 어릴 적 반짝이던 그 갈색 눈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일은 어떠니? 내가 묻는다. 좋아요. 승진했어요. 파주에서 공사 현장 하나를 맡게 됐어요. 월급도 80만 원 올랐고요. 잘 됐구나. 아들아, 어머니. 그가 망설인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저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본다. 이 질문은 정직한 대답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용서한다는 건 잊는다는 게 아니란다, 진우야. 나는 그 외침을 잊지 못하고, 굴욕을 잊지 못하고, 강도 미수를 잊지 못한다. 하지만 네가 조종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네가 실수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네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다. 그럼 희망이 있는 건가요? 희망은 항상 있지. 하지만 신뢰, 그건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고 너는 지금 쌓아가고 있다. 그는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선다. 이리 와봐. 보여줄 것이 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재봉실로 간다. 재단 테이블 위에는 남색 천이 펼쳐져 있다. 손님 옷 만들고 있어. 그분 딸 결혼식이거든. 진우가 천을 만져본다. 예쁘네요, 어머니. 다시 다 배우고 있어. 시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특수 안경을 샀다. 손은 아프지만 스트레칭을 하지.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항상 사랑했던 일을 하면서 행복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아세요? 나는 놀라며 그를 본다. 정말? 어머니의 강인함, 용기, 모두가 어머니를 짓밟고 있을 때조차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가 마른 침을 삼킨다. 저도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다. 다음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돼. 그는 슬프지만 희망에 찬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오전을 함께 보낸다. 그는 물이 새던 다용도실 수도꼭지를 고치고 나간 전구 3개를 갈고 막힌 홈통을 청소한다. 아들의 일, 항상 그의 몫이었어야 할 일이다. 점심시간에는 그가 어릴 때 좋아했던 레시피로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와 미트볼을 만든다. 우리는 거실 식탁이 아닌, 나쁜 기억이 많은 그 식탁이 아닌 부엌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오후 3시 그는 작별 인사를 한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알고 있다. 그가 나를 꼭 오래 안아준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 아프고 실망하고 깨지지만 끝나지는 않는다. 그가 떠나고 나는 다시 베란다로 돌아온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인다. 정원의 장미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린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연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 있다. 내가 재봉틀 앞에서 막 완성한 초록색 드레스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다. 손님이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박 여사님, 이건 기록으로 남기셔야 해요. 나는 사진 속에 그 여자를 본다. 어깨까지 내려온 회색 머리, 눈가의 주름, 안경, 굳은 살 박인 손. 하지만 웃고 있다. 진심으로 웃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것, 굴욕, 배신, 고통을 생각한다. 하지만 승리도 생각한다. 내 집, 내 존엄성, 내 삶을 되찾은 것. 동진 씨를 생각한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미수가, 난 당신이 강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고. 나는 눈을 감고 얼굴에 와 닿는 바람을 느끼며 속삭인다. 동진 씨, 내가 해냈어요. 넘어졌지만 일어섰어요. 짓밟렸지만 반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침내 나는 평화로워요.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그럴 가치가 있었나요? 아들과 싸울 가치가 있었나요? 그 모든 고통을 겪을 가치가 있었나요?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67년의 인생에서 근본적인 것을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짓밟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을, 한계를, 그리고 당신이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복종을 사랑으로, 희생을 헌신으로 착각하며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떤 고통, 어떤 굴욕, 어떤 무례함도 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준비한 그 식탁에서, 내가 값을 치른 그 집에서, 내가 키운 그 아들의 생일날, 내가 그 식탁에서 일어섰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존엄성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오늘 68세의 나는 혼자 산다. 나만을 위해 요리하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미고, 영감이 떠오를 때면 늦게까지 재봉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집을 공유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하다.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했을 때만 찾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행복하다. 진우, 그는 천천히 배우고 있다. 가끔 비틀거리지만 배우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진 것을 다시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똑같지는 않지만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진실되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제 나는 내 행복이나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나는 베란다 불을 켠다. 내 노트패드를 집어든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야기, 기억들을 기록한다. 언젠가 출판할지도 모른다. 내가 겪었던 것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오늘의 마지막 줄을 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 모든 손님을 충격에 빠뜨릴 행동을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나는 노트를 닫고 미소 지으며 감사한다. 힘에, 용기에, 살아남은 것에, 여기에 살아있고 온전하며 자유로운 것에 감사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이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당신의 고통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용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끝.